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강의로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같은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인데도 황금으로 보지 않는 분들 다 오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1945년 우리 역사의 큰 변곡점이죠. 그런 변곡점에서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45년에 이 같은 큰 해일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또는 어떻게 인간은 자기 자신을 견뎌내는가, 또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작가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연대기를 없는 대신에 그 역사에 짓눌리거나 기민하게 올라타는 개인들의 얼굴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시게 되면은 제목이 월귤이라고 했는데 아마 좀 익숙치 못할 것 같습니다. 지역은 만주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산딸기라고 보면 됩니다. 야마다 장군이 마침내 지난주까지는 종말의 분위기를 쭉 봐왔습니다. 어떻게 종말로 가고 있는가를 봤다면 이제 종말로 들어서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결국 가해자인 제국주의 파멸을 야마다 장군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가를 24장으로 볼 수 있다면 25장에서는 뜨거운 여름날에 조선에서 8월 15일이죠. 이 뜨거운 해방이 피해자인 조선에게는 어떤 해방으로 비춰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마다는 파멸로 가고 있다면은, 결국 일본은 파멸로 가고 있다면은, 그와는 완전 대칭 측면에서는 우리 이제 촘촘히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 상당히 우리 현대 역사에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 소설 속에서는 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장을 먼저 들어보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월귤 1945년 8월 6일 인간의 힘으로 지구 표면에도 태양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발견을 통해 전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었다. 하지만 7월의 야마다 겐조는 아직 이 사실을 몰랐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상황과 마주하기 위해 만주로 돌아와 있었다. 부대의 병사들은 역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군복이며 군하며 모두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매 끼니를 때울 만한 식량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배급받은 무기라곤 딱 하루의 교전이 가능한 정도의 탄약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여름날의 잔디밭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면 병사들은 여전히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담배로 물물 교환을 하고 옷을 벗어 세탁하고 차가운 호수에 뛰어들어 아이들처럼 첨벙대며 웃고 떠들었다. 적어도 이 평화로운 북방 숲속의 군인들은 야마다가 과거 숱한 기동 작전을 지휘하며 목격한 바 있는 그런 종류의 타락으로 이끌리지 않은 듯했다. 이 병사들이 딱히 다른 부대에 비해 선천적으로 순수한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또 야마다가 과거에 이끌었던 병사들 역시 그런 광포한 야수성을 타고났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 병사들도 만약 이곳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 숲의 나무 둥치 위에 각자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을 새겼을 것이며 현재 이 천진난만한 병사들도 과거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더라면 자신에게 강간당하고 있는 여자의 목을 베는 끔찍한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난징에서 야마다는 중이 하나가 바로 그런 짓을 하고 그 뒤에도 여전히 체온이 남아있는 시체를 계속해서 강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일을 끝내자 그는 돌아서서 약간 쑥스러운 어조로 야마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하는 것보다 더 좋거든요. 야마다는 중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까 고려했으나 그것은 반역죄가 되는 행위였다. 제국의 적들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일은 전쟁의 자연스러운 일부였다. 명랑하고 쾌활한 지금의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야마다는 이 전쟁의 끝이 임박했다는 걸 과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건지 혹은 알아도 별로 개의치 않는 건지 궁금해했다. 8월 6일 오전 8시
야마다는 막사 앞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새벽 5시부터 거의 자정이 될 때까지 내내 날이 밝았지만 북쪽의 태양은 사뭇 부드러웠다. 이 연한 햇빛이 푸른 잔디 위에서 희미하게 아롱지고 저 멀리 대흥 안령의 봉우리들도 어슴푸레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태연작약한 풍경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단 하나의 폭탄으로 한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죽는 일이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무전으로 메시지를 받았으나 야마다는 여전히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이 연보랏빛 꽃들, 호수에서 나른하게 헤엄치는 거북이들, 상쾌한 이 여름 사이에 최대한 많이 자라기 위해 힘을 쏟아 가지를 뻗는 나무들이 있는 세상에서 동시에 눈을 멀게 하는 무시무시한 백색 광선, 검게 그을려 녹아내리는 살, 얼굴 전체가 날아간 사람들이 남은 잿더미 도시가 있을 수 있는가? 이들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은 이제 완전히 무의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마치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가장 큰 중죄였다. 그런데도 사령관 회의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듯 임박한 소련의 공격에 계속 대비하고 있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도무지 모르겠군. 연대장들과 참모장들이 둘러앉은 회의석상에서 야마다 장군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다른 이들의 염려 혹은 의심 섞인 눈초리에 그는 이내 탁자 위에 있는 자그마한 검은 점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그것은 평생 서둘러 먹이를 구하고 어딘가에 쟁여두어야 한다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명에 투신하고 있는 개미 한 마리였다. 야마다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개미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후 며칠간 각 연대들은 내부 장비를 수리하거나 편지를 쓰면서 지리멸렬하게 시간을 보냈다. 언제든 기동 명령이 떨어지면 어느 마을을 통과할 때 소식을 붙일 수 있었다. 소련 군대가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지친 군사를 재정비해야 할 테니 적어도 가을까지는 그들의 움직임이 없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다. 그러나 8월 9일 야마다의 군단은 본토에서 전송된 메시지를 받았다. 또 다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다시 한번 도시 전체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서부 전선에서 날아든 메시지도 있었다. 8월 8일 23시를 기점으로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독일군에게서 항복을 받아낸 지 정확히 석 달째 되는 날 자정에 그들의 탱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마다의 부대는 제4군단과 합류하기 위해 북서쪽으로 진군할 채비를 했다. 그동안 천진난만하고 쾌활하기만 했던 병사들도 막사를 걷어낸 그날 아침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 달콤하고 끈적한 오후가 될 무렵에는 다들 엄숙한 분위기를 띄었다. 행군하는 동안 모종의 섬뜩한 침묵이 그들 모두에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여름, 새들의 노랫소리, 아직 젊고 아름다웠던 어머니,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이던 나뭇잎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이런 일종의 무기력 속에서도 야마다는 검은 땅을 뒤흔드는 아주 희미한 진동을 감지했다. 소음이 점점 크게 들려오자 영문을 모르는 군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도 행군하는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야마다가 정지를 명령했다. 북서쪽으로 향하는 그들의 오른쪽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다가 마침내 구름과 맞닿을 정도로 높이 솟구치는 대흥안령 산맥의 매끄럽고 어두운 발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왼쪽에서부터 들려오던 문제의 진동은 조금씩 더 격렬해지며 곧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에 가까워졌다. 부드러운 초록빛 잔디로 이루어진 지평선 너머 그들은 이제 이쪽으로 다가오는 소련군 탱크와 포병 부대들을 맨눈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소련인들과 산맥 사이에 갇혀버린 꼴이었다. 적군과의 정면 대치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지휘관들과 장교들은 각자 부대 병력을 편성하기 위해 황급히 서둘렀다. 야마다는 주변의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낡아빠진 소총 한 자루씩 어정쩡하게 들고 선 채
곧 맞닥뜨릴 전투에 대한 공포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저마다 가슴에 하나씩 품고 있는 아마도 다시는 그들의 가족에게도 도착할 일이 없을 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야마다는 확신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그들의 사기를 북돋는 것이 야마다의 임무였다. 대일본 제국의 용맹한 아들들이여, 이제 제군들의 충심을 증명할 때가 왔다. 명예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천황 폐하를 위하여 진격하라. 야마다는 이런 상황에 어울릴 법한 말이라면 무엇이든 외쳤고, 병사들도 불끈진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귀청이 터질 듯한 함성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사실 그가 한 말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종말이 임박한 전투의 목전에서 최고 사령관이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이었고, 병사들 역시 그의 의도를 알고 이를 받아들였다. 소련인들도 함성을 내지르며 이들에게 대응했다.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들려오다가 이내 거대한 해일이 된 고함 소리가 야마다의 군단을 덮쳤다. 곧 그들은 서로의 사격거리 안으로 침입했는데 양쪽에서 거의 동시에 이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야마다가 서 있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집안이 소련군 첫 포격을 맞아 단숨에 폭발했다. 곧 소련군도 일본군의 포화 연기 속에 휩쓸렸으나 그들은 여전히 진격을 멈추지 않았다. 밀리지 마라. 다들 제자리에. 야마다가 우렁차게 소리쳤고 다른 연대장들과 장교들도 큰 소리로 그의 명령을 되풀이했다. 일부 병사들과 심지어 장교들도 하나둘씩 땅에 쓰러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쓰러질 때마다 가까이 있던 이들의 마음에는 달려가 부상자를 돕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다들 이를 억누르고 냉정을 유지한 채 각자의 위치를 지켰다. 양쪽 군사들은 한 차례씩 서로 물물 교환하듯 소총을 쏘았고 높게 뛰어 올린 수리탄도 여러 번 주고받았다. 여기저기서 폭발이 더 거세게 일었고 화염에 휩싸이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다. 전쟁이라면 도같은 노련한 야마다였지만 전세는 그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결정되었다. 소련군은 뛰어난 무기로 무장한 반면 야마다의 군단에는 탱크 한 대, 기관총 한 자루도 없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전장의 혼란 속에서도 야마다는 이 순간 자신이 이끄는 군단이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명백하게 깨달아 갔다. 가벼운 깃털처럼 보드랍게 흩날리던 잔디밭은 순식간에 병사들의 시체와 연기로 뒤덮였다. 야마다를 둘러싼 사방에도 이미 죽은 자와 아직 죽어가는 자들이 그저 피로 엉킨 살덩어리가 되어 집채처럼 쌓여갔다. 총성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졌다. 멀리서도 야마다는 자기 군단의 장병들이 저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투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잠시 동안은 총포의 매캐한 연기 속에 몸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나 소련인들이 그를 포로로 사로잡거나 살해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처럼 극명한 패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대일본 제국군 장성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명예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었다. 누구라도 야마다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신조차 놀랍게도 야마다는 곧장 몸을 돌리고는 숲이 무성한 산등성이를 향해 온 힘을 다해 힘껏 내달리기 시작했다. 1분 뒤 갑자기 불어온 돌풍이 노른 들판에 고여있던 잿빛 연기를 몽땅 날려버렸다. 러시아어로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야마다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폐가 터져버릴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전력으로 질주했고 소련인들의 거친 고함은 곧 총성으로 바뀌었다. 탕! 탕! 총소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일직선으로 치달렸다. 자신의 등을 꿰뚫는 여러 발의 총탄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나 다리는 계속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격이 빗나갔다는 걸 알았다. 숲속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가장자리 덤불까지는 이제 겨우 45m도 남지 않았다. 이제 35m, 25m, 탕, 탕, 탕. 마지막 3번의 총성은 아까보다 더 크게 들려왔다. 야마다는 숲에 닿기 직전에 그 3발 중 최소한 한 방이 자신에게 명중했음을 확신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군. 하늘은 불투명하게 무거운 흰색이었고 습한 바람으로 보아 조만간 눈이 내릴 모양이었다. 야마다는 작은 은신처의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커다란 바위 두 개가 지붕처럼 서로 기대어 있고 그 아래로 평평한 바위 하나가 바닥 역할을 해주는 작은 세모꼴 선방 같은 곳이었다. 은신처의 높이는 딱 그가 등을 펴고 들어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였고 받침이 되는 바위는 그가 팔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로 누울 수 있을 만큼 넓었다. 그는 잎을 모두 떨어뜨려 헐벗은 나무들과 노란색과 젓갈색 낙엽들로 뒤덮인 숲의 바닥을 마주보고 앉았다. 곧 그 부드러운 퇴적층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말 터였다. 이미 지난 몇 주간 한 차례씩 가벼운 서리가 내리곤 했다. 지금까지는 눈이 내려도 하루 만에 다 녹았지만 더 오래 쌓이는 시기가 시작되면 야마다도 더 이상은 허기를 메울 산딸기나 버섯을 찾아다닐 수 없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미 너무 초췌하고 앙상해져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팔꿈치를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군복은 마치 옷걸이에 걸어둔 것처럼 그의 말라빠진 몸에 겨우 걸쳐진 채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 낡고 해진 한 겹의 피륙이 그나마 지금껏 그를 얼어 죽지 않게 해주었지만 매일 밤낮으로 숲은 점점 더 추워졌다. 이렇게 낮은 고도라 해도 북쪽의 겨울은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왔다. 사실 겨울은 이미 와 있었다. 새들은 숲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고 설치류나 산토끼 소리도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았다. 야마다는 은신처에서 힘겹게 기어나와 해면처럼 푹신푹신한 땅바닥 위에서 휘청대며 몸을 일으켰다. 바위 안에 들어앉아 얼마 남지 않은 기운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굶주림은 여전히 그를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개울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하얀 자작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야생 월귤 덤불이 있었다. 그는 절뚝대며 시냇가로 걸어갔다. 견딜 수 없이 싸늘한 추위에 연신 몸이 떨렸다. 게을로 가는 도중에 눈이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 있는 거대한 소금병을 넘어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더없이 건조하고 고운 입자를 지닌 눈송이였다. 개울에 이른 야마다는 조심스럽게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차디찬 물을 떠 마셨다. 근처의 짙은 갈색 흙 위에 야생 짐승의 발자국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숲에 사는 동물들도 이곳으로 물을 마시러 오곤 했다. 야마다는 그런 야수들을 사냥할 기회가 있을 때면 언제든 어디든 마다 않고 뛰어들던 지난 시절을 멍하니 회상했다. 한때 자신이 짐승들을 향해 달리고 쫓고 또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졌었다는 게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물론 사냥을 좋아했다. 하지만 하야시나 이토같이 관능적인 쾌락으로서라기보다는 사냥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버림받은 채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야마다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해 곰곰이 성찰했다. 아무도 그의 부재를 진심으로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네코는 물론이고 어쩌면 이토 아쏘조차도 야마다는 부유한 남자들이 모인 고급 연회장 같은 곳에서 이토가 특유의 말재간으로 좌증을 사로잡고는 꼬냑이 담긴 유리잔을 들고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나의 가장 오랜 친구였던 야마다 겐조 장군은 전쟁에서 용맹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는 천황폐하의 명성에 걸맞은 진정한 영웅이었지요. 그와의 추억을 기리며 건배! 그런 다음 이토는 곧바로 다른 화제를 꺼낼 것이다. 그 시점의 이토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여자든 예술품이든 금광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아마 그게 이토가 야마다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순간이리라. 야마다는 이토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야마다에게는 그의 삶이 최소한의 중요성과 의미를 갖고 마무리된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고운 소금 같았던 눈발이 점점 더 짙고 사나워지는 중이었다. 야마다는 일어나 다리를 쩔뚝이며 산길로 향하기 시작했다. 월귤의 맛을 생각하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고
그의 내부가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지금의 느릿한 속도 이상으로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뒤틀어 끼워 놓은 양 그의 비참한 몸에 붙어있는 모든 관절 마디마디가 아팠다. 내리는 눈발은 더 굵어져 자꾸 그의 뜬 눈 안을 적셨다. 힘겹게 10걸음을 뗀 뒤 발을 멈추고 잠시 눈을 비벼 털어내야 했다. 그럼에도 마침내 거의 한낮이 되었을 무렵에야 야마다는 어찌어찌 그 덤불밭에 도착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매달려 있는 월귤 열매는 물론이고 잎사귀 수마다 저번보다 훨씬 줄어 있었다. 야마다는 낙담에 빠졌다. 사슴이나 엘크 혹은 다른 배고픈 짐승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이 공터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야마다는 각 줄기를 주의 깊게 살피며 한 가지에서 다음 가지로 옮겨갔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겹 쌓인 눈 아래 볼품없이 쪼그라든 열매들 몇 개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개걸스럽게 열매를 따 입안에 넣었다. 혀 끝에서부터 느껴지는 새콤달콤한 월귤 맛이 온 몸으로 짜릿하게 퍼져나갔고 심지어 작은 온기마저 불러오는 듯 느껴졌다. 야마다는 1시간 동안 월귤 2움큼 정도를 따먹고 다시 은신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나 겨우 한두 걸음 떼어놓기도 전에 두꺼운 담요 같은 눈 아래 그 모든 풍경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길을 되짚어 가기 위해 남겨두었던 표식들까지 전부 하얀 눈 아래 묻혀버렸다. 야마다는 20걸음쯤 앞으로 나아갔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다시 돌아 10걸음을 더 걸었다. 하염없이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뱅뱅 돌기를 반복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 이처럼 오랫동안 이처럼 가혹한 추위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 힘이 빠져 더는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야마다는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일단 그런 자세를 취한 이상 아예 누워버리고 싶다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야마다는 숲속 바닥이 그의 침대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그의 담요인 양 몸을 쭉 펴고 누웠다. 이렇게 있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놓이고 마침내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이 드는 게 신기했다. 바로 그 순간 야마다는 자신이 어디서 이 모습을 보았는지 생각해냈다. 아주 오래전 여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산속에서 바로 이렇게 눈 위에 누워있는 남자를 발견하지 않았던가. 시체나 다름없이 보이던 그 남자, 낡고 해져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있던 믿을 수 없이 수척하고 앙상한 몰골의 그 사람, 당시의 야마다는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바뀌리라는 걸 짐작조차 못했지만 그 이후 일어났던 모든 일을 조화롭게 맞물리게 하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성이 수정처럼 또렷한 의식의 물결 속에서 그를 압도했다. 논리적으로든 비논리적으로든 발생했던 불가역적인 사건들, 그 모든 일이 그를 정확한 최종 목적인 이곳에 안착시켜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왜라는 물음조차 이제 새하얀 저 하늘에서 깨끗하게 녹아 사라지는 듯했다. 이제 알겠군. 그는 중얼거렸다. 아니, 어쩌면 속으로 생각하기만 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의 언어가 목구멍을 떠나 음성이 되었는지 혹은 그의 머릿속을 떠다니는 의식의 단편으로만 남았는지도 더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소리를 냈다 한들 그걸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야마다는 마침내 평온을 찾았다. 24장의 주인공은 말씀드린 대로 야마다 장군입니다. 이 소설에 처음에 등장할 때에는 소위, 야마다 소위로 등장했다가 이제 마지막 몰락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테고요. 결국은 제국주의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라는 것을 야마다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 몇 개국에서 번역됐는가, 이 소설이 번역됐는가를 했을 때에 14개 국가에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번역 못 됐는가라는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속 좁은 일본인들이 자기네들 망하는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썼으니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가까이 있는 이웃이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현대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역사의 흐름이 어떤가를 아는 지성인들도 있고 그럴 텐데 왜 그런 목소리를 못 내는 분위기가 되는가? 이거는 역사에 그냥 지나온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라는 걸 잡아가야 할 텐데 일본은 전 세계의 출판물들을 번역하여 내는 그런 거에서는 아시아시는 최고의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뒤 다 빼고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언제나 번역될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야 될 건가라는 것을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 속 좁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지고는 같은 패거리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는 속 넓은 쪽에서 일본을 품어줘야 된다 할까요? 그런 게 현재 우리의 행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원자폭탄과 탁자 위의 개미라는 부분인데요. 이 은유가 참 멋집니다. 이 소설이 명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큰 얘기를, 큰 주제를 탁자 위에 있는 작은 개미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얘기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서여져 있습니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연보랏빛 꽃들, 눈을 멀게 하는 무시무시한 백색 광선, 이들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결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2번 이렇게 떨어졌다는 소식을 야마다 장군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마다 장군이 접했을 때에 야마다 장군의 얘기입니다. 이 장면이요. 결국 영원히 순환하는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파괴력 사이의 모순을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작가는 탁자 위에 기어가는 개미들 이 세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먹이를 구한다든지 먹이를 챙겨두기 위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개미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닥쳐올 파멸들이 곧 어떤 죽음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르는 그런 제국주의자들의 마지막 말로를 이 개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폭이라는 우주적 파괴적 힘에 앞서 있는 일본 제국의 무력함, 그것이 마치 탁자 위에 있는 개미의 발버둥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본이 번역할 수 없겠죠. 자기 나라를 그렇게 봤다. 그건 속 좁은 사람들 얘기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야마다 장군은 소련군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자기 대부분 장군들이든지 일본인들은 일대에 할복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할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숲으로 도망가는 일본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숲속에 도망가는데 그 숲속에서 도망가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뭘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벌써 날은 눈이 내리는 그런 날이고 이렇게 숲속에서 혼자서 부관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따라온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 이렇게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서는 거는 산딸기를 구하러 그렇게 나서는 경우입니다. 내리던 눈 옆에 있던 메달의 산딸기, 그 새콤달콤한 산딸기를 입에 넣으면서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산딸기, 월귤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 명예, 제국 이런 허울을 벗어버린 그 허울을 벗어버린 뒤에 남는 맛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또 가장 비루한 그런 생물학적 본능을 계속 굶었으니까 다른 거는 먹을 수도 없고 이거라도 먹고 뭘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 산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24장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데칼코마니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데칼코마니가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처음에 남경수를 처음에 만난 경우가 눈 내리는 깊은 조선의 산속에서 남경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남경수가 눈 위에 누워 있는, 그래서 그냥 탈진해서 더 이상 굶고 그랬던 상황에서 그냥 눈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누워있던, 시신처럼 누워있던 남경수와 이제 야마다 장군이 서로 데칼코마니로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쪽은 비천한 조선의 사냥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제국주의의 말로로서 비록 계급은 장군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카르마라는 업보라는, 그들이 향한 그 업보라는 것 때문에 눈 내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이 눈은 물 덮어주는 특징이 있죠. 눈이 오고 나면 덮여진 것을 보듯이 여기서 눈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오만, 권력 다 덮어주고 자연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무심한 심판관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데칼코마니였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15장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공화국 1945년 정호를 잠에서 깨운 것은 천장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색색의 빛이었다. 그는 방관 속에 용케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던 어느 버려진 예배당을 안전가옥으로 삼아 계속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원래는 비어 있어야 할 곳이었으므로 그는 거의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지내며 자신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게끔 조심했다. 일주일에 한 번 명보의 하인이 몰래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았다. 정호는 예배당의 투명한 유리창 앞에 살며시 섰다. 창에는 총알 한 발에 관통된 구멍이 나 있었고 그 주위로는 거미줄처럼 균열이 퍼져 있었다. 바깥 하늘은 뜨거운 여름날의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푸른색으로 빛났다. 그는 총알이 뚫어놓은 구멍에 제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날카롭게 깎인 유리 가장자리에 피부가 베어 작은 핏방울이 점점이 배어났다.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깥 공기에서 뭔가 달라진 듯한 냄새가 느껴졌다. 형언할 수 없는 갈망으로 목이 메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정호는 옷을 주워 입고 예배당 밖으로 걸어 나왔다. 머리 위에서 일직선으로 내리쬐는 햇볕에 표백된 듯 온통 새하얗게 보이는 거리에는 섬뜩하리만 치 인적이 없었다. 정호는 혼자서 한두 골목을 정처 없이 걷다가 일꾼 두 사람과 맞닥뜨렸다. 그런데 그들은 모래를 파서 자루에 담거나 하는 대신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한가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정호가 물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굳어진 혀를 놀리는 게 어색하고 힘들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8월 15일 이후 그중 한 남자가 대답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오래 혼자 지내다 보니 초여름의 어느 시점부터는 정확한 날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다들 어디 갔나요? 정호가 손을 들어 햇빛을 가리며 다시 물었다. 그러게, 우리도 젊은 친구처럼 그게 궁금해서 이러고 있다니께. 담당 순사도 오늘 아침부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람들은 거의 다 집에 가버리고 그러다 그의 눈길이 정호의 손가락에 맺힌 피에 이르렀고 그러자 남자는 입을 다문 채 걱정스럽게 몸을 움츠렸다. 정호는 고맙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어갔다. 거리에는 장교도 헌병도 순사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한 이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 청년이 정호의 오른편 골목에서 불이 나게 달려가는가 싶더니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 거리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다. 일본이 항복했다. 그의 목소리가 쨍하게 울렸다. 한국은 독립국이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 보이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그의 말에 뒤이어 메아리처럼 고함쳤다. 정호가 그 뜻을 이해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이 말들이 머릿속에 차분히 가라앉았을 때 비로소 그는 그게 사실임을 깨달았다. 마지막 빗방울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댐처럼
사람들이 숨막히는 속도로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정호는 곧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 이어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얼싸안고 노래하고 울고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들도 더는 낯선 이가 아니었다. 밖으로 나와 모인 사람들 전부 서로의 얼굴만 봐도 각자의 애끓는 심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대한 한 가족 같았다. 이 모두와 하나가 된 듯한 크나큰 사랑의 감각이 고통스러우리만치 정호의 존재 전체를 관통했다. 이 열정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혹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랑의 본성인지도 모른다.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정호는 크게 울부짖었다. 황홀함의 절정에 빠져 목을 놓아 흐느끼는 순간 비로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울컥한 짠맛에 목구멍이 콱콱 막혀오고 그렁그렁한 눈물이 눈시울이 흐려져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지금 정호는 극도의 환희, 자유라는 이 감각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겼다. 온종일 하얗고 뜨거웠던 해가 불타는 감귤 빛으로 노곤해지자 여전히 식지 않은 대지의 열기 위로 별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일제 치하에서 정치범으로 갇혀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교도소에서 풀려나면서 축하 행사는 밤새 이어졌다. 마침내 군중이 흩어지자 정호는 명보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제외한 그의 스승은 그를 아들처럼 다정하게 껴안았다. 각계각층의 운동가들이 해가 뜰 때까지 명보의 집 문지방을 바쁘게 넘나들었다. 아침이 되자 천황의 항복 선언 소식은 가장 외진 시골까지도 가 닿았고 온 나라가 그들의 독립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쉴 새 없이 쩌렁쩌렁 터져나오는 거리의 환호성과 외침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 소리를 들으면 도저히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양 모두가 벅찬 마음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함께 만세를 외쳤다. 정호는 20해 만에 처음으로 명보의 집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이제 그는 구걸하는 거지도 지명수배범도 아니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좌파, 우파, 지식인, 양반, 신사, 빈민, 학생, 심지어 백정과 매춘부까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한껏 자유롭게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나와 집에서 손수 만든 태극기를 흔드는 군중 속에서 정호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혹시 스쳐가다 잘못 봤나 싶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세월에 찌들어 초췌하고 퉁퉁 부은 것처럼 살이 찌고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였다. 심지어 정호보다도 더 늙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 정호가 한때 알고 지냈던 10살짜리 견습 기생 아이를 떠올리게 해주는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연화였다. 정호야, 너 돌아왔구나. 오키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대문을 활짝 열어젖힌 그는 반가움과 놀라움을 못 이겨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어쩌면 세상에 어디 내 얼굴 좀 자세히 보자. 다시는 널 못 보는 줄 알았어. 오키는 정호를 향해 주저없이 손을 뻗었다. 그러다 문득 정호가 자신을 얼마나 차갑게 쳐다보는지 알아챈 순간 얼굴의 환한 미소는 흐려졌고 낙담과 당혹이 떠올랐다. 한순간 오키는 정호가 자신을 용서하고 함께 독립을 축하하러 온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들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원인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으니까. 이제 정호는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없고 그러니 오키 또한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지도 않을 테니까. 하지만 정호의 냉담한 침묵 앞에서 오키는 그들이 다시는 예전 같은 친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갑자기 자신의 외양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윤기 없이 푸석푸석한 데다 희끗희끗한 수준 이상으로 빛이 바랬고 손등은 불룩 튀어나와 정맥들이 또아리를 튼 양 울퉁불퉁했다.
아마 자신에게 예전의 모습이 조금만 더 남아 있었더라면 정호도 다시 마음을 돌렸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그는 서글프게 생각했다. 널 연아한테 데려다 주려고 왔을 뿐이야. 마침내 정호가 입을 열었다. 외투 걸치고 나와. 정호는 용산의 어느 판자촌으로 오키를 데리고 갔다. 악취나는 사창가 언덕 비탈을 따라 흉한 종기처럼 돋아나 있는 곳이었다. 반나체의 여자들이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비좁은 마당에서 속옷을 빨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지저분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연하가 한쪽 구석에 무기력하게 앉아 1920년대에나 유행했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와 오키의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며 불이 나게 달려가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오키는 그 즉시 연하를 집으로 데려오려 했지만 5손가락에 빠짐없이 반지를 낀 몸집이 큰 포주 여자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림도 없는 소리. 5년 동안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고 지낸 방값, 밥값, 옷값을 몽땅 빚으로 지고 있는데 어디 돈을 벌어야 조금이라도 갚지. 제 꼴을 좀 봐요. 진짜 개 같은 놈이나 저 못생긴 상판이랑 씹을 하지. 포주는 오키 곁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연하를 혐오스럽게 쏘아보았다. 한마디만 더 하면 내 손에 죽는다. 정호가 나서며 말했다. 그다지 위협적인 오전은 아니었다. 옛 시절에 그랬듯 단순하면서도 사무적인 전문가의 말투로 그는 말을 이었다. 오늘이 바로 제사밥 먹는 날 되는 게 싫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저리 비켜. 아니야, 그러지 마, 정호야. 오키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래서 연하가 진 빚이 얼마라고요? 아유, 그게 보다시피 안 그래도 나쁜 상황이 더 끔찍해지던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내가 갈 데 없는 저 애를 거뒀잖아. 전쟁 기간 내내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쟤는 잘 먹이고 보살폈다고. 원래는 세상 떴을지도 모를 사람을 멀쩡하게 살려놓은 거라니까. 포주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정호의 눈치를 보며 알랑거리듯 말했다. 먹기는 또 얼마나 푹푹 잘 먹어대는지. 정말 나 없으면 꼼짝없이 거리에서 굶어 죽었을걸. 그러니까 갚을 빚이 정확히 얼만데요? 오키가 차갑게 다시 물었다. 500원. 포주의 얼굴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에게 잔뜩 바가지를 씌우려는 장사꾼 특유의 탐욕스럽고 희망에 찬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시골에 가면 100원만 줘도 풋내나는 15살이 처녀 아이를 사올 수 있을 터였다. 그게 딱 들으면 너무 많은 돈 같지만은 사람 하나 먹여 살리면서 일자리까지 주는 게 어지간히 돈 들어가는 일이어야지. 한번 빚이 생기니 이자까지 계속 붙어서 그렇게 됩디다. 금액이 원체 크니 일단 성금으로 250원만 먼저 주시고 나머지는 이자를 붙여서 조금씩 갚으면 자요. 여기 500원. 오키가 핸드백에서 빳빳한 새 지폐를 꺼내며 말했다. 이토에게서 받은 돈의 절반이었다. 포주는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리더니 자신이 처음부터 너무 헐값을 불러버렸다는 자책과 분노로 앙담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대기 시작했다. 허름한 린넨 브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나타난 오키가 전혀 부유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던 탓이었다. 이리 와, 연하야. 집에 가자. 오키는 옛 친구의 등에 한쪽 팔을 둘러 끌어안은 채 대문을 나섰다. 정호도 그들의 뒤를 보호하듯 따랐지만 그곳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주를 죽일 듯이 무시무시하게 노려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호가 집 앞까지 두 사람을 바래다 주고 가버리자 막상 오키는 이처럼 극적으로 제해한 친구에게 그 어떤 말을 건네기가 힘들었다. 마찬가지로 연하 쪽에서도 말할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오키는 연하가 몸을 씻는 걸 도와주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면 뜨거운 물을 더 부을까? 그가 연하에게 간신히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게 전부였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연하는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다니 이모는 어디 계셔? 오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니가 아직 여기 있다고 누군가 생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로 이모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사람은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야 비로소 죽는 것인지도 모른다.
연하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단이를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았다. 이모가 오랫동안 굉장히 편찮으셨어. 그러다 4년쯤 전에 돌아가셨지. 결국 오키는 눈시울이 뜨끈해지고 코끝이 메어지는 것을 느끼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곤 조용히 일어나 장롱에서 망자의 유골함을 꺼냈다. 연하가 낮게 훌쩍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흐느끼다가 나중에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아이처럼 엉엉 목을 놓아 울었다. 나는 이모라면 그 무엇이라도 당연히 다 이겨냈겠지 생각했어. 어떻게 이모가 죽어? 도대체 어떻게? 연하는 한 손으로는 나무 유골함을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는 눈물 범벅이 된 제 붉은 얼굴을 훔치며 계속 되풀이했다. 한 번 눈물이 터지자 이제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듯했다. 그리고 오키는 그가 단이를 애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슬퍼하기 위해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연하는 거침없이 결의에 차서 울었다. 다시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흔적도 없이 녹아버려야 하는 사람처럼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오키도 새로운 눈물이 자꾸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최근 몇 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후련해졌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래전 어린 소녀였던 시절에 그랬듯 같은 방에서 함께 잤다. 연하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본 이후로 지나온 모든 일을 오키에게 털어놓았다. 전쟁의 여파 중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할 만했던 건 시장에서 아편을 하나도 구할 수 없게 되어 강제로 마약을 끊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일이었다고 연하는 말했다. 그 과정을 겪느라 거의 죽을 뻔했지만 이제 더는 아편을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 며칠간 연하는 낮이든 밤이든 옷만 겨우 걸친 채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노상 피곤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 아주 조금씩 그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연하는 노래도 불렀다. 화려하지만 짧았던 가수 생활 동안 발표한 곡들이 아니라 기생학교 1학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외웠던 것들이었다. 나는 시작을 좋아해. 오키야, 우리의 삶이 함께 시작되던 시절 기억나? 연하가 말하면 오키는 손을 뻗어서 연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정말 멋지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건 가능한 한 빨리 자라 어른이 되는 거였지. 연하가 돌아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월양의 편지가 도착한 것이다. 전쟁 동안 조선과 미국 사이의 서신 왕래가 끊겼기에 오키는 월양이 떠난 이후로는 전혀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한 터였다. 결혼 초기에 월양은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러다 임신을 했고 그러자마자 월양의 가족은 샌프란시스코로 거처를 옮겼다. 월양이 낳은 아들 존 주니어는 벌써 8살이었다. 미국인들은 사랑스러운 존 주니어가 커티스와 월양을 정확히 절반씩 빼 닮았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아이는 제 아버지의 큰 체격과 높은 콧대, 그리고 어머니의 뽀얀 피부와 부드러운 검은 눈동자를 물려받았다. 또 해숙은 간호사가 되어 군 병원에서 환자로 만난 어느 해군 장교와 결혼했다는 내용도 편지에 쓰여 있었다. 오키와 연하는 편지에 동봉된 월양의 가족 사진을 보며 깔깔대고 웃었다. 어린 꼬마였던 해숙이 어느새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로 자라났다는 게 놀랍고 신기했다. 해숙은 그 나이대의 월향과 판박이처럼 똑 닮았으면서도 그보다 덜 슬퍼 보였고 더 옹골차 보였다. 가족들의 소식을 모두 전한 뒤 월양은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오키야, 전쟁이 이어지던 몇 년간 내가 너랑 우리 어머니, 다니 이모, 그리고 연하를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룬 밤이 어찌나 많았는지 차마 셀 수도 없단다. 나는 여기 미국에서 안전하게 있는데 내 가족은 고국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슬픔이었어.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이 역시 내 말에 동의하더구나. 다행히 그이는 다른 이들에 비해 이곳에 사람들을 데려오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족 자격으로 딱 한 사람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대. 어머니께서는 아마 오려 하지 않으실 거야.
어머니가 그처럼 사랑하는 평양을 떠나 낯선 이국 땅에 산다는 건 심지어 어머니 일생의 소원이셨던 조국의 독립이 실현된 직후이니 아예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제안이겠지. 하지만 단이 이모는 평생 외국에서 살아보기를 무척 원하셨잖니.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모이긴 해도 내게는 두 번째 어머니와 같은 분이셔. 여기까지 소리내어 읽다가 오키는 말을 멈추고 어두워진 표정으로 연하와 마주보았다. 인생이란 게 얼마나 웃기니? 이모가 조금만 더 오래 사셨다면 미국에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오키가 중얼거렸다. 뭐, 이제 이모는 여기 안 계시니까. 하지만 나는 있지. 연하가 열을 잇는 태도로 말을 이었다. 거기서라면 내 삶을 재건할 수 있을 거야. 이 빌어먹을 나라는 정말 지긋지긋해. 연하가 종종 자신이 거쳐온 삶의 모든 역경을 이 나라의 시대적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오키는 진작에 눈치챈 터였다. 집으로 돌아온 뒤 몇 주 동안 연하는 다른 이들의 불행에 열렬한 관심을 보였다. 딱히 악의적인 마음에서 나온 태도는 아니었다. 그저 남들도 다 어쩔 수 없이 겪는 고난이라면 자신의 무력함도 정당화된다고 느꼈던 것이다. 바닷고동 카페에 다니던 그 아름다운 화가가 전쟁 말기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연하는 심지어 크게 안도하는 듯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이 월양의 편지가 자신의 비참한 몰락을 가져온 이 나라를 탈출해 세계를 반바퀴 돌아야 닿는 먼 곳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볼 기회인 셈이었다.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하는 여전히 그렇게 희망찰 수 있는지 오키로서는 신기할 뿐이었다. 오키 자신은 그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훌쩍 떠날 용기를 절대 가질 수가 없었다. 어딘가엔 더 나은 무엇인가가 아직 남아 있으리라 믿는 용기도 말이다. 그런 것은 연하의 능력이지 오키의 능력이 아니었다. 오키는 앞으로 그 어떤 새로움에도 손을 뻗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아픔을 겪었으므로 9달 뒤 연하는 증기선에 올라 인천항을 떠났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 혼자의 힘으로 운반하기엔 너무 무거운 목재 트렁크 속에 한치의 틈도 없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묵직한 짐 가방은 개인 소지품과 이런저런 음식, 오키가 이별 선물로 사준 새 옷가지들, 추억의 잡동사니 몇 개, 그리고 많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막상 새로운 집에 도착하면 연하는 어째서인지 세면도구나 이부자리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깜빡 잊고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터였다. 또 많은 시간을 들여 고심한 끝에 특별히 주문한 코트와 드레스와 모자 대부분은 새 나라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 것이다.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거나 혹은 단순히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말이다. 결국 그 많은 옷가지는 깊숙한 곳에 처박힌 채 낡아버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먼지 투성이로 다락방에서 나와 보는 이의 심장을 고통스럽게 조일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갑판에서 명랑하게 손을 흔드는 연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며 오키는 이제부터는 좋은 일들만 그의 앞길에 있으리라 믿었다. 오직 크나큰 평화만이 깃들기를. 이제 그가 막 건너가게 될 바다의 이름처럼 말이다. 부서지는 파도와 갈매기들의 울음 사이로 연하의 밝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오키는 어디서든 자신은 연하만의 윤곽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은 친구라는 말로 가득 차리라고 느꼈다. 손만 흔들어대던 그들은 둘 사이에 거대한 바다가 들어서기 시작하자 이제 머리 위로 팔을 높이 휘저었다. 내가 보여. 난 여전히 널 보고 있어. 오키는 생각했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작별을 구한다고 해도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가 수평선 넘어 점이 되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상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 4대 감정이란 무엇인지 누구 말해볼 사람 있니? 오키는 자기 학급의 10살짜리 무용수들을 둘러보았다. 몇몇 손이 공중으로 힘차게 솟구쳤다. 미자,
오키는 교실 뒤쪽의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기쁠 히, 성낼 로, 슬플 애, 즐거울 락입니다. 미자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오키는 미소를 짓고 칠판으로 걸어가 미자의 모둠에 점수를 추가했다. 여자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래, 전통무용을 포함한 예술은 바로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근데요, 선생님, 사랑에는 감정에 안 들어가나요? 미자가 물었다. 사랑? 오키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그에게 사랑이란 춤의 시작과 끝이요 전부였다. 하지만 10살짜리 아이들과 이야기하기에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주제였다. 대신 오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가끔 화를 내거나 슬퍼하기도 하지? 사랑 때문에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고 아이들은 우와 하고 감탄을 연발하며 신이 나서 야단 법석을 떨었다. 그들은 선생님을 무한히 숭배했다. 고려예술여학교의 교사 일을 하면서 오키가 가장 좋아한 부분은 바로 그것이었다. 오키를 따르는 어린 제자들, 바로 그들 때문에 주변 사람의 절반이 북으로 가는 듯 보일 때도 그는 경성에 남았다. 일본이 항복했을 때 태평양에서부터 북상하던 미국군과 만주에서부터 남하하던 소련군은 마침내 작은 반도에서 만났고 북이 38도 지점에 서둘러 경계선을 그었다. 한국인들은 지난 1300년 동안 그랬듯이 그들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의 국가로 남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무시되었고 반도는 남북으로 나뉘었다. 평생 오키는 정치에 큰 관심을 쏟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 것은 자기보다 단이나 종호 같은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일이라 생각했다. 둘 다 천성적으로 논쟁을 좋아했고 정의라는 개념과 그것을 실천하는 데 열렬하였다. 그리고 본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그들은 서로 꽤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오키조차도 이 남북 분단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경성은 오랫동안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기독교, 불교, 천도교 신자들의 은밀한 무대이자 잠복처가 되어왔다. 일제 치하에서는 그들 대부분이 독립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각자의 차이를 제쳐두고 힘을 모아 연대했으나 일단 독립이 되자 그 일부는 자신들이 잘못된 편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재즈 시대부터 오키가 알고 지내온 예술가 중 많은 이들이 북으로 떠났다. 처음에는 남북의 국경을 넘는 것이 경성에서 인천으로 가는 것처럼 쉬웠다. 하지만 결국 국경이 폐쇄되고 초소가 설치되자 사람들은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곤 했다. 그들은 달이 뜨지 않는 밤을 골라 안개 낀 들판을 걸어가 북에 당도했다. 이제 오키의 친구 중 경성에 남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연하에게 자신을 데려다준 뒤로는 정호도 연락이 끊겼다. 몇 달 뒤 오키는 경성 시내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 정호가 17살짜리 여자아이와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어린 신부는 어느 유명한 식당 주인의 딸이었는데 정호의 장인이 된 최영구라는 사람은 정호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중마고우라고 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키는 속이 메스꺼렸다. 그 이야기의 모든 면면이 엽겹기 짝이 없었다. 그 여자아이는 정호보다 25살이나 어렸다. 하지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적어도 정호는 자기 반려자를 찾았다니 다행이야. 오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연화, 월향, 정호, 이제 단이도 없으니 오키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은실뿐이었다. 그는 아직도 평양에서 그의 충직한 하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의 양어머니 은실은 이제 60대에 접어들었을 터였다. 그리고 돌쇠는 은실보다 최소한 10살은 더 많을 것이다. 조만간 돌쇠가 세상을 떠나면 은실의 노후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오키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오키가 자라난 집도 그가 만든 모든 추억도 다 경성에 있었다. 그는 새 정부가 설립한 고려예술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 그 일을 좋아했다. 초소와 검문소가 들어서긴 했지만 동해에서 서해까지 이어지는 철조망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때였다. 만약 은실의 몸이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언제든 평양으로 그를 보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오키는 생각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성에 머물기로 했다. 공자와 맹자의 경전을 읽으며 자란 소년 시절부터 한철은 인생이란 곧 펼쳐진 길과 같다고 배웠다. 올바른 길을 가야 하고 군자의 길을 가야 하며 천리길도 단 한 걸음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옛 성현들은 말했다. 하지만 그 한철이 깨달은 바 인생은 곧 바퀴였다. 영민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바퀴를 잘 굴려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반면 어리석거나 운이 나쁜 사람은 그 바퀴에 깔려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었다. 그 두 극단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그 바퀴를 앞쪽으로 굴러가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먹고 자고 정사를 나누고 아이를 갖는 것처럼 흔히 인생의 휴식 혹은 쾌락이라 여겨지는 일조차도 실은 무의식 중에 그저 그 바퀴를 앞으로 굴리는 일에 불과했다. 그들이 진정으로 멈추는 순간은 오직 죽음을 맞이할 때뿐이었다. 언젠가 한철은 한때 자신이 끌었던 인력거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실제보다 훨씬 거대한 그 인력거의 바퀴는 점점 더 빠르게 돌고 있었다. 바퀴를 계속 굴리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느라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박동했다. 하지만 동시에 바퀴는 한철의 바로 뒤까지 바싹 다가왔고 그는 자신이 굴리는 바퀴에 깔려 죽지 않으려고 전력을 다해 뛰어야 했다. 그러다 산 기슭에 있는 어느 동굴로 들어가자 그의 뒤를 쫓던 바퀴가 마법처럼 사라졌다. 새 한 마리가 한철의 곁에 나타났고 그는 그 새가 자신을 위한 친절한 안내자라는 걸 알았다. 한철은 새를 따라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터널을 총가했다. 마침내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그는 평온한 빛이 가득 내리쬐는 계곡에 서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철은 여전히 그 황금 빛에 몸을 한껏 적신 채 알 수 없는 고귀한 힘의 축복을 받는 기분이었다. 가끔 엄청나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면 인생의 바퀴는 가로로 누운 채 빙글 돌아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 가령 전쟁이 끝났을 때 그것은 천천히 속도를 늦추었다가 결국 멈춰서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인지 보여주었다. 혼잡한 법정에 앉아 장인을 기다리는 동안 한철은 그렇게 자기 삶의 승패를 돌이켜 보았다. 전쟁이 터지기 직전 그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소유주가 되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에는 수리가 필요한 군용 트럭의 대량 유입으로 이득을 보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일본인들이 하룻밤새 그의 정비소를 압수하여 찾아낼 수 있는 금속이란 금속은 모두 빠짐없이 녹여버렸다. 전쟁 말미 마지막 고통의 시기를 버텨내는 동안 한철은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듯 보이는 장인의 부와 특권에 기생하여 사는 것 외에는 무엇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데 굴욕과 수치를 느꼈지만 아내 서인은 자식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큼 자기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건 없다는 말로 그를 달래주었다. 한철 또한 이 집의 사이가 아닌 아들이라는 얘기였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해방을 맞이하자 한철은 즉시 정비소를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장인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움의 손길은 한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등장했다. 안동 집안 친척들이 그에게 연락해온 것이다. 아버지의 사촌이었던 가문의 종손이 자식도 형제도 없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족보상 현재 생존해 있는 집안의 남자 가운데 한철이 김씨 가문의 대를 이을 제1순위 후계자로 납점되었고 이는 곧 그가 1년에 거의 1만석의 쌀을 거두어들이는 엄청나게 부유한 영지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마어마한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 한철이 해야 할 일은 죽은 당숙의 아내인 당숙모의 양자로 입양되어 호족의 정식으로 기록되는 것뿐이었다. 친어머니의 축복과 허락을 받아 한철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자의 법적 아들이 되었고 자신의 회사를 재건하는 용도로 이 새로운 수입을 여유롭게 사용했다. 그는 심지어 전보다 훨씬 큰 야망을 품었다. 단순히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자동차를 생산할 방법을 찾아볼 작정이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는 더 강해졌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언제나 그래왔듯 겸손하면서도 꼼꼼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왕성한 활기를 내뿜으며 치켜뜬 눈썹 아래 까맣게 빛나는 눈동자는 새롭게 다져진 자신감을 그의 얼굴에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보아하니 그의 장인은 전쟁이 끝나면서 조금 다른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았다. 두 경찰 사이에 끼어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김성수의 모습이 한철의 눈에 들어왔다. 성수는 다른 피고인들이 선호하는 흰색 두루마기 대신 자신의 고급 모직 정장 중 하나를 입고 있었다. 은백색의 풍성한 머리칼이 돋보이는 그는 위엄있고 당당해 보였다. 방청객들이 못마땅한 듯 수군거리고 혀를 찼지만 성수는 그런 반응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것 같았다. 판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검은색과 회색 머리들로 이루어진 뒷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판사는 시커먼 보복을 늘어뜨린 평범하게 생긴 노인이었는데 재판 방청객으로 참석한 일부 무지한 농민들은 마치 저승사자를 연상케 하는 그의 차림에 충격을 받은 눈치였다. 군중과 함께 일어났다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한철은 장인에게 닥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실상 아무런 긴장도 걱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깃털처럼 미세하고 마음속을 스치는 죄책감 한올을 부드러운 채찍 삼아 한철은 자신을 가볍게 꾸짖었다. 판사에게 소환되어 앞으로 나온 검사는 짙은색 가느다란 줄무늬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김성수의 혐의는 길고도 막중했다. 피고인은 평생을 일본인의 협력자로 살았으며 피고인의 삼촌은 그 끔찍한 이토 히로부미 총독에게 직접 백작 자기를 받은 인물이기도 했다. 김성수의 아버지는 일본인들과 공모한 덕택에 영지를 몰수당하지 않았다. 김성수 본인도 별로 나을 게 없었다. 그는 종로 경찰서장, 일본군 고위 장교들, 그 외 일본인 세력가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왔다. 그는 일본이 항복하는 당일까지도 일본군의 자금과 물자를 지원했다. 그게 바로 그가 전쟁의 와중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검사는 피고가 있는 쪽으로 주먹을 흔들며 진심을 담아 열변을 토했는데 그럼에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을 느끼지 않는지 김성수의 머리는 여전히 빳빳이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방청객들은 더욱 큰 소리로 혀를 찼다. 저런 개새끼들은 모두 사지를 찢어서 죽여야 돼. 재판장 어딘가에서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법정 안의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격양된 말투였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도 맞장구를 치며 몇 마디씩 중얼거렸다. 법정의 분위기가 김성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한철은 여전히 그의 장인, 자신의 세 아이에겐 하나뿐인 할아버지이자 넷째를 임신한 서인은 만삭의 몸이라 집에 머물러 있었다. 자신을 비참한 가난에서 구해준 장본인인 김성수 사장을 대신하여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지 않았다. 판사가 김성수의 변호사를 앞으로 불러냈다. 두껍고 둥그런 안경을 쓰고 보랏빛 나이비 넥타이를 맨 통통하고 창백한 안색의 남자였다. 그는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멸 어린 눈초리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가 족쇄에서 막 벗어나자마자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본능에 굴복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정의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김성수의 친척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들었습니다. 네, 물론 그의 삼촌은 매국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지요. 죽은 삼촌의 죄를 물어 이 사람을 벌하는 게 공정할까요? 김성수가 경찰이나 군인들과 사교 차원에서 교류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본인의 죄나 반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김 씨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자들을 좋아하는 척 가장해야 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일본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모든 사람을 처벌한다면 이 나라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원고의 고발과 달리 김성수는 사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쉬지 않고 애썼던 애국자였습니다. 일본인들과 표면적으로 나누었던 우정은 오직 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앞뒤로 몸을 흔들어 댈 때마다 그의 반질반질한 가죽 구두가 바라는 광택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방청객들은 분노에 가득 차 수군거렸다. 야, 이 개새끼야! 한 남자가 뒤쪽에서 고함쳤다. 그 욕설이 피고인을 향한 건지 아니면 그의 변호사를 향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가 끼어들었지만 판사는 오른손으로 들어 제지했고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피고인의 애국 활동에 대한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가 변호인석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이어 몸을 돌렸을 때 그의 손에는 어두운 직사각형 물체가 들려 있었다. 언뜻 여자들이 장신구를 담아둘 때 쓰는 작은 보석함 같아 보였다. 이것은 김성수가 3월 1일 만세 운동을 위해 1만 장의 태극기를 찍어낼 때 썼던 인쇄용 목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는 이것을 자신의 출판사 지하에 있는 비밀 벽감에 숨겨두었습니다. 변호사는 나무 토막을 머리 위로 높게 들어 처음에는 판사에게, 이어 배심원단에게,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차례로 보여주었다. 중앙에 새겨진 태국 무늬에는 여전히 피처럼 어두운 붉은색과 짙은 밤과 같은 검푸른색이 선명했다. 시끌시끌하게 끓어오르던 법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만약 그가 잡혔다면 곧장 투옥되거나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 이 나라를 위해 이처럼 용감하게 목숨을 걸었던 분이 또 있습니까? 변호사는 자신이 이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격렬하게 말을 이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너무도 확신한 나머지 속으로는 저녁 식사로 뭘 먹어야 좋을지 생각하기까지 시작했다. 이미 형세는 역전된 상태였다. 그로부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성수는 자유롭고 결백한 남자로서 석방되었고 한철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재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했다. 명보는 인연을 믿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만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우주의 섭리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인연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연이었다. 이는 하늘이 정해준 천륜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단절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은 터였다. 반면 그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있었으니 돌이킬 수 없는 악연 또는 그만큼이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명보는 수십 년 동안 친미 우파 세력을 경멸해왔다. 프린스턴이나 조지타운에서 보냈다는 유학 시절을 그리며 담배 향기가 밴 향수를 늘어놓는가 하면 스스로 영어 이름을 지어 붙이며 그 나라에 대한 비굴한 숭배의식을 드러내는 자들이었다. 심지어 전쟁 전에는 그들 중 일부가 미국을 향해 한국을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명보는 이 점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독립을 향한 꿈이 실현되자마자 그는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며 불편한 논쟁을 벌이곤 했던 저 경쟁자 전원이 새로운 공화국 정부의 주요 인사로 발탁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명보는 여전히 자신이 겁낼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그가 지닌 지성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주요 특징으로 정의되는 어느 부류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명보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심지어 어느 날 밤 집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끔찍한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얀 비단 같은 달빛에 감돌던 부드러운 고요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시끄러운 주먹질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이 모든 일을 겪어낸 지금 자신이 같은 동포들의 손에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저 사태를 짐작하고 흐느끼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뿐이었다. 명보의 태도가 워낙 정중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은 그에게 수갑 채우기를 주저했고 그가 정장을 차려입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려 주었다. 틀림없이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거야. 길어봐야 하루 이틀 정도면 돌아올 테니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 잘 모시고 있거라. 명보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쩔뚝이는 걸음으로 신중하게 문을 나섰다. 가족과 하인들에게 자신을 배웅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둔 터라 식구들은 명보의 윤곽이 어둠 속에 재빠르게 삼켜지는 동안 다들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것이 확실해지자 명보는 등 뒤로 손을 내밀었고 곧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그는 이 순간 짧고 날카로운 상쾌함을 만끽하는 스스로에게 내심 놀랐다. 가장 깊은 밤과 가장 이른 아침 사이의 시간에 깨어 있는 바로 그 느낌이었다. 16살쯤 되었을 때였던가. 책 한 권에 푹 빠져 읽느라 지새우던 밤. 바로 이 시간에 자신이 한낮의 정오보다 더 생생하게 깨어 있으며 살아 있음을 실감했던 것이 기억났다. 어린 명보는 자신의 앞에 인생 전체가 펼쳐져 있음을 확신했고 새벽 4시의 신선하면서도 그을린 듯한 냄새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그를 가득 채웠다. 이제 그는 백발이 성성하고 불편한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 모든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노년이란 인생의 모든 행복이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아닌 이미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살았다. 명보가 3층 감방에 갇힐 즈음 새로운 공학의 태양이 떠올랐다. 창문이 그리 높지 않았기에 그는 귤색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기와 지붕들과 헐벗은 가지의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하늘을 활공하며 지저귀는 새들의 모습도 보였다. 아침의 영원한 이 고요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시간의 흔적이 깊게 쓸고 간 명보의 뒷밤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삶을 위해 지불하기에 죽음은 너무 작은 대가였다. 자, 25장에 오게 되면 카메라는 1945년 8월 15일 뜨거운 여름날에 경성으로 넘어옵니다. 해방은 환희로 찾아왔고 시작됐지만은 작가는 낭만적인 만세 소리 뒤에 숨겨진 지독한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첫 얘기가 정오는 예배당의 투명한 창에서 총알 구멍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총알 구멍이 주변에는 거미줄처럼 거기에 총알 구멍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베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처 입은 해방을 상징하고 바깥에서는 해방의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보기 총알 자국은 뭡니까? 폭력성이죠. 그 어떤 폭력성을 스테인드 글라스를 상처를 두고 갔는가를 이는 일제의 패망으로 얻은 광복이 흠결이 없는 게 아니고 향후 동족에게 엄청난 인연적 대립과 피를 불러올 거다라는 상처 입은 해방이라는 것을 메타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을 관통하는 주제, 핵심 철학이랄까요? 이것은 한철의 독백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독백을 보시면 인생은 곧 바퀴였다. 영민한 사람이라면 그 바퀴를 잘 굴러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결국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방향을 틀 때에 인간 군상은 각자의 생존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한철은 양자 입적을 통해서 주의라는 자본가의 바퀴에 올라탐으로 인해서 그렇게 잘 피해가고 있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소름 끼치는 대목은 장인 어른인 김성수의 재판이 일어납니다. 일제 내내 일본군들과 김성수는 친일 지성인으로서 되었다면 재판에서 친일 문제가 나옵니다. 막 욕이 나오고 이런 보셨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뒤집어지는 부분이 김성수가 태극기를 인쇄했던 목판을 들고 와서 그 목판을 보여주면서 애국자였지 않느냐. 그것은 방식 또는 자기가 했던 그런 항일운동했던 감추는 방식으로 일본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만일 이런 식으로 뚜렷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하고 친했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살아남을까. 변호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판 인쇄기 그것이 무죄로 풀려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 부역자가 저국의 권력층으로 고스란히 이양되는 기막힌 블랙 코미디는 정의가 거세된 채 출발한 한국 현대사를 뼈아픈 부조리를 낱낱이 고발하고 면에서 보면 이 소설이 그냥 읽기는 생각해야 할 부분에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는 좋은 거울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한철이 역사의 수레바퀴라 했을 때 수레바퀴에서 깔린 이명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연화가 나옵니다. 명보는 어땠습니까? 독립운동을 위해서 실제 자신의 재산과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명보는 공화국 경찰에게 붙잡혀서 체포돼서 수갑을 쳐고 나가게 되는 복에 25장의 제목이 공화국이라고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독한 반어법적인 게 있죠. 하지만 명보는 새벽에 수갑을 차고 새벽의 냄새를 맡으면서 나갑니다. 삶을 위해 지불하기에 죽음은 아주 작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면에서 짠한 느낌도 들고 이명보라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권력에 미쳐버린 세상에서 바퀴에 깔려 죽을지언정 영혼의 존엄만은 잃지 않겠다는 숭고한 패배, 일종의 숭고한 패배가 돼서 이제 수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가는 자지만은 생각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연화가 청량리에서 정호가 발견하고 연화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나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연화는 어떻게 자기가 생명을 부지했는가? 당연히 오키가 당시에 큰 돈인 500원이라는 큰 돈을 연화를 붙잡고 있었던 청량리의 사창가에서 빚진 금액이라 해서 돈을 다 주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있는데 집으로 편지가 옵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편지 연락이 되지 못했던 월향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월향의 편지를 받고 하면서 연하는 언니인 월향을 향해서 이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하가 한 이 지긋지긋한 나라 훌훌 털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남는 친한 오키와의 이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가는 연하가 준비해 나가는 그 나무 트렁크 속에 든 옷들, 그 옷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일종의 복선이죠. 또 새나라에 어울리지 않아 결국 먼지투성이로 다락방에 처박힐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연하는 한국을 떠나면서 나름대로의 미국 가서 입을 거라고 옷을 그렇게 맞추고 그렇게 해서 사가는 옷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공간을 이제는 연하는 지긋지긋한 나라라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으로 됩니다마는 식민지가 남긴 무거운 과거, 그 트라우마를 쉽게 벗어 던질 수 없을 거다. 그런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25장, 26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부분입니다. 폐허 속에서 예술과 사랑을 춤추다.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뼈대 속에서 눈밭에서 파멸해 나가는 야마다 장군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변절해서 권력을 쥐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투옥되고 누군가는 떠나는 이같이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각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텅 빈 경성의 폐허에 홀로 남은 오키는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오키는 묵묵히 어린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 자신을 그동안에 예술이라는 부분을 성격시켜 왔던 그 예술을 가리키는 어린 제자들께 질문하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4대 감정이 뭐지? 하면서 4대 감정을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의 당연히 희노애락 하면서 답을 말하면서 그 제자는 10살짜리 아이들입니다. 그 제자는 선생님, 사랑에는 감정이 안 들어가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키는 10살짜리 아이에게 그 사랑이란 대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춤의 시작과 끝이요 전부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와,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감동이었습니다. 사랑은 춤의 시작과 끝이요 전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결국 여러분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키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속에서 오키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오키를 끝까지 이렇게 높이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은 예술혼이 오키를 그렇게 해왔다는 것. 결국 저는 또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무슨 반대출을 하니 방산사업을 하니 무슨 걸로 하더라도 저는 우리 한민족학교는 문화적인 힘, 예술이라는 힘이 이제 전 세계를 이끌 거다라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궁극적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 소설의 이 서사에 궁극적인 열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마구 타락되진,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좌쪽이 우쪽이라는 쪽으로 이데올로기 싸움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이 한마디로 타락된 이런 모습들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데올로기가 타락한 경우는 김성수에게 나타났죠. 일제에게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다음도 이렇게 되고 하는 그 김성수의 모습에서 당시에 우리 조선의 지성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야마다가 잿더미 속으로 폭력이라는 것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명보입니다. 이명보는 정말 자기 자신의 정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끝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까지 지탱해 오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중심에는 오키에게는 예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이 결국은 오키를 지탱해 주는 거였고, 그 예술 가운데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춤은 처음이고 그 다음에 끝이고 또 전부가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수평선 너머로 이제 진정한 친구와의 이별을 하는, 그런 고별을 하는 장면에서 오키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참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작별을 고한다 해도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와, 멋지지 않나요? 역시 참 세상을 보는 그런 부분에서 엄청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한 문장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자비하게 굴러가고 거대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나약한 개인들일지 모르지만 묵묵히 이 일상을 견뎌내면서 타인을 향한 다정한 연대를 잊지 않았던 사람, 바로 오키죠. 그것만이 인간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밟히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식임을 소설은 묵직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결국 한번 보십시오. 야마다가 그렇게 거머쥐려고 했던 그 권력은 하얀 눈송이 하나 못 이기면서 야마다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게 되고요. 김성수의 기만적이고 오직 오키의 그 춤과 사랑만이 시대의 폭력성을 초월해내는 그런 얘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각자의 다른 삶들일지 모르지만은 종말로 온 이 삶 속에서의 역사의 수레바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나침판 같은 것이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